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어제 잇따라 발언에 나섰는데 다음 달 5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거나 확실히 누그러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경제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올해 억만장자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총 2,781명이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이 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473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 한국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3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참담한 소식이었는데 어제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어제 글쎄 우연인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잇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역시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높은 관심이 모아진 그런 어제였습니다. 이 두 명의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다 동의했는데 그렇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어제 클리브랜드 한 행사에 참석해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언급했고 이 부분을 CNBC가 아주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해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다음 해가 이제 5월 FOMC잖아요. 네. 5월에는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참고로 다가오는 FOMC가 4월 30일 날 시작해서 5월 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여부는 5월 1일 날 결정이 되는데 5월 1일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아주 못을 박아서 얘기했고 그런 면에서 일단 5월은 우리가 금리 인하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릴 때까지 아직 한 달여 정도 달 남았는데 남았죠. 이 어떤 변수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그 기간 안에 어떤 큰 변수가 나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능성 있고 바라는 시나리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가는 거다. 네. 인플레이션이 2%까지 연준의 그 이상적인 목표치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제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문제라는 얘기했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2% 내려가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라는 게 결국 증거겠죠. 그런 이제 자기들이 믿을 만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5월 FOMC가 열릴 때까지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데이터가 그 한 달도 채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한 7일, 네, 그 정도 26, 되죠. 7일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그렇게 연준을 만족시킬 만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5월은 제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로레타 메스터 의원의 네. 위원의 얘기였는데 그러면 다른 연준 위원들은 뭐 발언한 거 없습니까? 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예.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제 역시 그 지역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했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견해와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하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졌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얘기했던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확실한 그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어찌됐건 완화하면서 경제는 계속 성장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기 침체 가지 않고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한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 차례 금리 인하도 지지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두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긴 할 거다. 그게 애매하게 좀 그렇게. 뭐 아무래도 얘기했습니다. 각종 네. 수치들이 나온지도 얼마 안 네, 됐고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 로레타 메스터와 이 메리 데일리 총재 어제 잇따라 공개적으로 네. 발언했던 이 두 명 인사들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결국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FOMC는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준 이사회의 그 이사들 7명 플러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그리고 기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4명 그래서 12명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기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매년 순번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정 멤버고요. 뉴욕 외에 다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돌아가면서 4명씩 이제 표결권을 갖는데 올해 2024년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모두 투표권이 있는 총재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FOMC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언제 할지 모르겠고 지금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인플레이션 2% 증거가 제시되길 바라고 있고 여의치 않다면 3번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뭐 2번만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분들의 말뜻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3번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3번 하면 좋고 제롬 파월 의장이 3번 얘기했는데 그게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뭐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희망은 아직도 3번 인하한다는 거 그런 네.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정말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2번이나 1번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지역 행사에 가서 하시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 억만장자들에 대해서 발표를 예,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어제 예. 포브스지가 세계 억만장자 올해 2024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매년 발표하는 억만장자 목록 리스트라는 점에서 이제 연례 행사 같은 느낌이고요. 항상 포브스가 발표하는 억만장자 순위가 참 궁금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서 이현주 아나운서가 연예가 소식 때 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 전했지만 네. 테일러 스위프트 또 오픈 AI 창업자이자 CEO인 샘 올트먼 같은 사람들이 새롭게 빌리어네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 뭐 그럼 결국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누가 돈이 많나? 네. 누가 1위에 올랐습니까? 네. 1위가 가장 궁금한데 올해 세계 억만장자 순위 1위는 베르나르 아르노. 예. 뭐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명품의 대명사 같은 바로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자산 2,33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한국 돈으로 하면 314조 원으로 1위인데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금리 시대나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떤 흐름을 잘 타지 않는 게 바로 명품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명품 회사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이 1위고요. 2위는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CEO 네. 자산 1950억 달러 263조 2,500억 원으로 2위고요. 3위도 뭐 너무나 유명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 1940억 달러 일론 머스크 회장과 10억 달러 차이로 3위인데 261조 9천억 원입니다. 네. 대단하고요. 4위는 요즘 잘 나가는 그 메타 오너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주기도 합니다. 자산 1,744억 달러 235조 4,400억 원으로 4위에 올랐는데 너무나 이게 재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뭐 도대체 실감이 잘 안 나는 뭐 가늠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런 예. 정도의 네. 재산 뭐 그냥 가들이라고 수치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포브스가 어제 발표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억만장자 순위가 바뀌었다면서요.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포브스가 발표는 어제 했는데 예. 그 기준이 3월 8일 기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 기준이죠. 네. 한 달 전에 자산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고 한 달 동안 이걸 정리해서 어제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그 1위부터 4위까지 재산이 3월 8일자 재산입니다. 그 액수예요. 그런데 네. 지금 한 달이 지났으니까 뭐 주식이 계속 요동쳤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바뀌었어요. 특히나 테슬라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 회장이 오늘 현재 1,902억 달러, 1,950억 달러에서 한 달 사이에 48억 달러 잃었습니다. 오. 그래서 263조 2,500억 원에서 500억 원에서 2,500억 원에서 256조 7,700억 원. 그러니까 불과 한 달여 사이에 5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날린 셈이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진 반대로 상당히 돈을 벌었어요. 아마존 주식 주가가 요즘 좋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그 강세,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1,987억 달러. 그러니까 그 3월 8일에 1,940억 달러였는데 한 달 사이에 무려 4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만큼 아마존 주식이 요즘 잘 나간다는 얘기고요. 한국 돈으로 치면 268조 2,450억 원, 261조 원이었는데 와, 한 달도 안 돼서 7조 원 이상을 벌었으니까 정말 돈을 낳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일론 머스크 CEO는 뭐 지금도 4위도 간당한, 아니 3위도 간당간당 할지도 모릅니다. 네, 테슬라 글쎄요. 주식 때문에. 마크 네. 저커버그 CEO한테 지금 과연 추격을 당할런지.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적별 분류도 이루어졌는데 자, 어느 나라가 부자가 가장 많습니까? 역시 뭐 미국이죠. 아, 예. 미국이 813명. 지난해 735명. 그래서 78명이 아, 빌리언웨어들에 증가했네요. 합류해서 뭐 네.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뭐 샘 올트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78명이 증가해서 813명 합계. 그래서 이 813명의 재산을 합치면 5조 7천억 달러. 이야. 대단하고요. 2위는 중국입니다. 406명. 지난해 495명. 89명이나 감소했어요. 그 유일하게 탑10에 들어간 국가 중에 감소한 국가인데 역시 중국 경제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걸 그런가 우리가 보네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합계 1조 3천억 달러. 입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고요. 3위가 인도. 요즘 떠오르는 국가 인도. 200명입니다. 지난해 169명. 그래서 무려 31명이 어이구, 증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역시 인도가 요즘 떠오르고 있다. 대세 국가 인도. 그 재산도 합계 9,54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인도 정말. 뭐 인구도 많고요. 네, 인구도 네. 많고요. 인도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인 것 같습니다. 4위가 독일입니다. 132명. 지난해 126명에서 6명이 증가했고 5위가 러시아. 120명, 지난해 105명에서 15명 증가. 러시아는 전쟁 중인데도 이렇게 재산이 경제가 많이 좋아요. 전쟁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네. 경제가 좋아요. 그리고 6위는 이탈리아 73명, 지난해 64명에서 9명이 늘어났고 7위가 브라질 69명, 지난해 51명에서 18명 증가. 브라질도 증가자가 브라질도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네. 8위가 캐나다 67명, 지난해보다 4명 더 올랐고요. 9위가 홍콩. 홍콩은 지금 중국에 속해 있는데 계속 홍콩을 따로 분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포브스가 따로 분리하고 있는데 67명, 지난해 66명에서 1명 증가했고, 영국이 10위입니다. 55명, 지난해 52명에서 3명 증가. 재미난 거는 1위가 그 억만장자 1위가 그 루이비통 회장이잖아요. 네. 베르나르 그렇죠. 아르노 프랑스 네네. 분인데 네. 프랑스는 탑10 안에 지금 들어가지 들지를 못했네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10위 안에 못 들어가 못 있네요. 들었죠. 네. 네, 한국은 17위입니다. 17위. 39명의 아이고, 그래도 빌리언웨어를 많네요. 보유해서 합계 370억 달러. 그래서 세계 17위고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역시 이재용 네. 삼성전자 회장. 자산 116억 달러. 자산 116억 달러로 한국인 중에는 넘버원. 그리고 전체로는 175위. 175위입니다. 그리고 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조정호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 등이 순위에 들었는데 뭐 하여튼 한국도 17위 정도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 부럽습니다.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는 남의 나라 얘기.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아프네요. 네. 원래 사촌이 땅이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근데 저는 오늘 로또나 한 장 사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LA시 정부가 버려진 건물의 보안을 위해 이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LAPD가 경비를 섰었는데 더 이상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근무의 시간에 상사에게 전화 오는 것을 무시하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형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LA 시정부가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버려진 건물에 이 민간 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네. LA 시의회는 어제 관련 내용을 표결에 붙여서 13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밥 블루맨필드 시의원 그리고 KT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LA 시의원 13명이 모두 찬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두 분은 건물주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버려진 건물에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한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버려진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인데요. 네. 이 생명이나 신체,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현재는 물론 임박했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또 즉각적인 위험이나 해가 되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원 고용을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얼마 전 이 LA 다운타운 오션와이드 플라자 그 건물에 그래피티 낙서와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런 건물들에 이제 민간 경비원을 세워서 보안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 경비원 대신에 LAPD 경찰들을 배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LAPD 경찰들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을 지켜서고 있습니다. 네. 도미닉 최 LAPD 임시국장이 지난주 경찰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LAPD 서전 1명, 또 오피서 18명, 그렇게 모두 19명이 12시간 교대로 오션와이드 플라자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네. 지금은 그나마 경찰력을 줄일 수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 서전 1명, 오피서 10명, 그렇게 11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네, 맞네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차도 5대 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 경비에 동원됐는데요. 경찰차 4대가 각 건물 코너 이 4곳을 지키고 있고요. 한 대는 이제 그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경찰이 8,90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0명이 여기 있었네요. 네. 건물 하나 지키려고 상당한 경찰력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또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미닉 최 임시국장에 따르면 오버타임까지 줘가면서 경찰을 그곳에 갖다 배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결국 LA시 납세자들의 세금이 고스란히 버려진 건물 하나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LA시 당국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공식적으로 펜스를 치고 청소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게 지난 2월 17일부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반 이상을 경찰들이 그렇게 경계를 서고 있다고 하면 수만 달러가 이미 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세금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은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이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 수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드에서 사실 떠야 할 경찰들까지 오버타임을 줘가면서 그 건물에 배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경찰이 뭐 많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경찰이 부족해서 신고해도 너무 늦게 출동한다는 그런 불만들도 터져 나오는 가운데 네. 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찰이 24시간 붙어 있는 건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결국 관할 지역구 이 14지구의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은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민간 경비원을 세울 것을 이제 촉구하는 모션을 발의했었고 이건 단지 그 건물뿐만 아니라 버려진 건물, 그 위험을 초래하는 건물들 모두에 해당하도록 정책이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에는요, 그 비용은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네, 이 건물주가 LA시에서 민간 그 경비원을 배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네. 다 꼭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건 시행되기 전에 두 번째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들레온 시의원은 더 이상 개발업자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희생시키며 무임승차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음 소식인데 저도 좀 찔리는 소식입니다만 어떤 건가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근무의 시간에 상사로부터 오는 전화 등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AB 2751 법안입니다. 이른바 Right to Disconnect Law. 네. 끊어버릴 권리, 분리될 권리 이렇게 법으로 불리는데요.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대표라는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으로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에 대한 기사를 실어 전했습니다. 네. 근무 시간 외에는 회사 직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또 이메일, 뭐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보장시키자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요, 고용주는 이런 새로운 법을 회사 규정에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마련해 공표해야 하고요. 또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언론사는 제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사는 항상 긴급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저희 네. 여기 뭐 제가 박형경 기자라고 하지만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녁에 네. 전화 오면 불난 집에 뛰어가고. 아, 네.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법안이 마련됐다는 거는 그만큼 근무 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직원들이 많이 받나 봐요. 네,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네. 업무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또 뭐 자녀들 생일 파티를 하다가도 네.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그렇군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과 가정 사이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헤이니 의원은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추세는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직원들이 근무 시간 이후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고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고 헤이니 의원은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좀 더 확실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 측 입장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법안에 문제가 꽤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상공회의소의 한 수석 정책 옹호자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법안이 일단 너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맞아요. 직원의 고유적인 그런 면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괜히 오버타임을 금지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버타임을 못 받아서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 직원이 위 상사에게 또 막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그럴 수도 것도 있죠.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뭐 지금 보니까 허술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 보니까 네. 그런 점은 없는 모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법안들이 보통 보면은 좀 허술한 점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장님하고 문자 보내고 부장님 네. 문자 보내고 아니 근데 이런 거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 직원 입장에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컨펌되기 전에 그 컨펌이 안 된 거 있으면은 이제 다음 날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럴 수도 그렇다고 있겠네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업과 또 여러 그 직종에 따른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다르니까요. 네. 정말 네.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에 여러 한인 후보를 비롯해서 이 다양한 친한파 후보들이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친한파 후보가 누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인 후보들은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네네. 사실 한인 후보만큼 중요한 게 또 우리 커뮤니티를 또 대변할 수 있는 친한파 후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일단 연방에서 시작해 보면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연방 상원의 아담 시프트가 그렇죠. 탑2로 이제 공화당 후보가 올라갔는데 아담 시프트가 이제 오랫동안 연방 하원에서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쪽에 뭐 버뱅크나 글렌데일 그리고 로스펠리치 지역, 셜맨 옥스 이 지역구를 이제 대변하는 이제 연방 하원으로서 뭐 위안부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의 교류 이슈, 네. 뭐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다뤄오다 보니까 우리 코리아타운 또는 한인타운 또 한인 커뮤니티와 좀 친숙한 정치인이고요. 그동안 저희와 이제 교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들의 이슈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뽑는 분은 이제 주 하원
267지구의 샤론 콜크소바 의원입니다. 네네. 샤론 네. 콕실바는 뭐 네, 네. 유명하죠. 네. 항상 김치 들고 사진 찍으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하는 지역은 물론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다고 하면 오렌지 카운티에 코리아타운이 있는 부에나파, 그렇죠. 네. 세리토스, 뭐 폴러튼, 뭐 사이프러스 이 한인 밀집 지역, 오렌지 카운티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데 이분에게 좀 이분을 오늘 좀 이제 그 디펜드 좀 해드리려면 조금 한인 커뮤니티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지금 거의 10년 동안 예. 세크라멘토 주회에서 주 하원 의원으로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한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대표하다 보니까 한인 보좌관도 있고 네. 그리고 한인 이슈가 있다고 하면 앞장서서 뭐 김치데이나 맞습니다. 뭐 한글의 날 네, 도산 안창호의 날 이런 도산 거 안창호의 날 하는데 그리고 많은 도움 주셨어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의 리모델링 피로 10만 불 이상의 펀딩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예. 정말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시는 분인데 여기도 이제 한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한인 후보들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한인 후보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검증된 후보가 아니라 예. 그냥 이렇게 뭐 그 지역에서는 좀 활동을 하시지만 뭐 그렇게 뭐 네임 아이디가 있거나 인지도가 많은 분들이 아닌데 이분이 하소연하기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본인이 10년 동안 이렇게 레코드가 있는데 아무런 한인 후보가 출마를 하면 한인 사회가 한인 표심이 그냥 그 한인 후보의 몰표에 간다라는 좀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이분은 참고로 이제 민주당인데 네. 그래서 샤론 콜크소바라는 분이 이제 올해 아마 마지막 이제 그 제한이 12년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재선에 이제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면 2026년까지 하고 이제 공석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 지역구가 이제 아시안 또는 한인 후보에게 이제 갈 좀 찬스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 분들께서도 많은 좀 지지와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필드를 이제 막 뛸 때는 그 수석 보좌관이 저희 박동호 보좌관님 맞습니다. 아니셨나 네, 그런 맞습니다. 예전에 백악관 저기 계셨던. 네. 네, 그래서 이분을 좀 기억해 주셔서 좀 지지해 주시면 좋고요. 또는 이곳 다시 LA 코리아타운으로 오면 주 하원 54지구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이제 마크 곤잘레스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친한파 후보인 의원인 이제 미겔 산티아고 네. 주 하원 의원 밑에서 이제 수석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물론 상대방 후보가 또 한인 후보가 있습니다. 조니 후보가 있지만 그 마크 곤잘레스 후보가 지난 한 10년 동안 보좌관으로서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 특히 LA 한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발벗고 나서서 뭐 예전에 이제 DMV에서 한국어 또는 여러 가지 언어를 테스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데이브 민 의원과 그랬었죠. 의원 미겔 산티아고 의원실을 연결해준 핵심 인물이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안건들을 이 마크 곤잘레스 보좌관이 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정말 이제 이 후보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숙제를 하시고 좀 투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정보입니다. 이분들도 그 우리 한인 언론들과 좀 접촉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샤론 콕실바, 마크 곤잘레스 이런 분들은 언론들이랑 접촉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나마 한인 좀 언론에.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 뭐 나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계시니까요. 네네.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투표를 할 때요. 투표 용지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구글에서 구글링도 해보고 하거든요. 우리도 알아야지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좀 더 많이 다가오고 많이 접촉을 해주고 기자들만 만나지 말고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도 만나고 일반인들과도 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뭐 의원
의원님 또는 후보들이 이제 네. 한국어는 잘 못하시지만 네. 그래도 보좌관 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한인 보좌관 또 네. 한국어 가능한 보좌관을 통해서 네. 더욱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셔야 될 텐데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10명의 아시안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임기 제한도 있고 지역구 변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안주 의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예. 아마 한인 커뮤니티에선 잘 안 알려져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 뭐 세크라멘토가 됐던 워싱턴 DC가 됐던 소수계 또는 여러 그룹 핵심 이슈가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의회에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시안 의원들이면 아시안 코커스, 아하. 흑인이면 흑인 코커스, 뭐 라티노, 주위시 등등 또 여성 코커스도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 그 의회, 세크라멘토에 있는 주 의회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통틀어서 주 하원, 주 상원에 10명의 아시안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시안 코커스라는 그 그룹을 약간 네.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동아리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시안 커뮤니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을 같이 협력을 하는데 올해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임기 제한 그리고 또는 지역구 변동 예를 들면 데이브 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 상원 의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연방 하원으로 지금 옮겨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데이브 민 의원 자리가 또 다른 분에게 또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한 거의 절반이 2024년 임기 마지막으로 이제 예. 주 의회를 떠나게 되는데 아하. 그러면 거의 한 5-6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의 파워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제가 좀 정치권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커뮤니티 뭐 예를 들면 라티노나 그렇죠. 흑인 커뮤니티가 봤을 때는 해당 지역구에 흑인 또는 주위시 또는 라티노 멤버가 그 지역을 대변하고 있으면 네. 그 지역구를 그 같은 그룹에 소속돼 있는 후보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 아시안 의원들은 물론 본인들 이제 더 좋은 데로 가서 성장하는 건 너무 좋은데 예. 그 자리가 다른 분들에게 빼앗겨요. 음. 우리는 힘들게 하나하나 그 자리를 맞아요. 아시안 또 한인 또는 아시안 그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돼서 가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쭉 그 아시안 의원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랍 반타 우리의 네. 이제 네. 검찰총장 지역구 그분이 이제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에는 주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이제 공석이 되고 예. 이제 흑인 의원으로 돌아갔고 또 데이브 민 의원 같은 경우도 유일한 또 한인 주 상원 의원 그렇죠. 의원이었는데 그 자리가 또 이제 백인 의원에게 가고 그리고 여러 또 필팅이라는 중국계 샌프란시스코 의원도 있죠. 네, 또 그 자리가 또 백인 의원한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 커뮤니티가 챙겨야 할 자리가 다 다른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네. 오히려 다른 커뮤니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 전직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관할하던 전직 정치인이 어디를 갈 때 자기 후보를 인도스먼트 해주는 거, 인도스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죠. 아시안 정치인들은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시안 그 정치인들이 좀 많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급한 그러한 네. 그 정치인 또는 그 지역구에 살고 계신 그 한인 또는 아시안 유권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소통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한마디만 던져주셔도 어디다 던지는 네, 예를 들면 데이브 민 의원 아직 아하. 주 네네. 상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분에게 이제 그 데이브 민 의원에게 만나시게 되면 얼바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구가 물론 이번에는 네. 다른 분한테 가지만 더 많은 아시안 또는 한인 그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러한 한 코멘트가 네. 그분에게는 큰 임팩트가 줄 수 근데 있습니다. 사실 저 말씀도 맞는 부분이 방금 이현주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이 사실 네. 정치인이라고 하면 엄청 멀리 있게 일반인들이 느껴지잖아요. 보기에는 너무 멀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그 정치인이 먼저 다가와서 주민들에게 오는 거랑
저희 일반 서민들이 정치인을 찾아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런 시간들을 정치인들이 항상 정치인들 그런 얘기는 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만들 겁니다. 되기 전에는. 근데 만들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기만 하면은 여기 댓글 가운데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꽁꽁 숨어서 안 보이는 게 편해서 그런 건 아닐까. 네.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요즘은 소셜 미디어 잘 돼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네, 타겟팅을 네. 하시면 됩니다. 아하. 야, 벌써 네. 이렇게 됐군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때 주지사 하겠다고 라디오 코리아를 오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지사 선거가 벌써 화제입니다. 4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유력한 아시안 주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베티 전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은 지난주 주지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 그 외에 여러 정치인들이 주지사 선거를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치열한 겁니까? 네, 사실 아직 2024년 대통령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캘리포니아 그 정치권에서는 2026년 이제 사실 중간 선거죠. 그때 네. 되면 다음 중간 선거에 있을 이제 주지사 선거에 더 지금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왜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네. 이 주지사 그 자리가 워낙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막강하죠. 네.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네. 4천만 명이 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더 하고 싶어도 이제 임기 제한으로 2026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럼 사실상 공석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천만 명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타임이 좀 필요한데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벌써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부터 밭갈이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네. 지금 뭐 출마하신 분들은 뭐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셨듯이 뭐 베티 이, 뭐 라스트 네임이 이라고 해서 한인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중국계, 아하, 네.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이제 고향인 이 중국계 이제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또 그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현 이제 부주지사 쿠나 라키스 부주지사 등 여러 가지 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정말 많습니다. 민주당, 네. 공화당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출마 그 선언을 해서 이제 모금자 그 후원금도 네. 모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4천만 명에게 이제 광고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그 캠페인을 펼치려면 정말 수백만 달러의 이제 선거 자금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4년이라는 타임라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는 웬만한 선거가 한 이제 그 보궐선거 아니면 2년 정도 타임라인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플랜을 하는데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데는 한 4년의 정도 네.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2026년 선거인데 벌써부터 시작하지라고 하는데 그 캘리포니아 규모가 워낙 커서 그렇다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단순 계산을 해보면 4천만 명이에요. 근데 4년을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1년당 1,000만 명씩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봐야죠. 숫자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북가주 출신의 사람이 주지사가 되는 거하고요. 남가주 출신의 사람이 주지사가 되는 거하고 이게 북가주 남가주의 정책이 좀 다른가요, 혹시? 약간 라이벌리가 있어요. 아. 네, 약간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네. 쉽게 야구의 라이벌리가 네. 있는 것처럼 또는 버클리와 UCLA 아. 라이벌리 아,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그렇군요. 같은 한 주지만 네.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아하. 약간 라이벌리가 있고 예. 뭐 북가주 후보가 이제 주지사가 되면 당연히 약간 그 팔은 안으로 정책이나 굽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약간 북가주의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요. 예. 또 남가주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좀 남가주의 좀 아, 하지만 그 남가주 분들이 항상 컴플레인하는 게 인구는 남가주가 더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북가주만 이렇게 포커스가 되냐라는 컴플레인트가 있는데 게빈 뉴섬도 북가주 출신이고요. 오. 네. 네. 그다음에 베티 이도 엄연히 말하면 이제 북가주 출신이고. 그렇군요. 네. 너무 죄송한 네. 말씀입니다만 저 북쪽의 시에라 네바다 쪽을 제외하면은 여기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맞습니다.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 지금 연방하원 16지구 예비 선거가 지금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딱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맘때면 예. 모든 선거가 카운트도 다 끝나서 네. 이제 누가 탑2가 됐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연방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대규모 대기업 이제 테크 컴퍼니들이 이제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산호세라는 지역이 이 포함이 된 이 연방하원 지역구가 지금 2등과 3등 차이가 한 표 차이입니다. 이야. 진짜 딱 한 표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했을 때만 해도 어저께 예. 2등과 3등이 바뀌어 있었어요. 오. 4표 차이였거든요. 4표 차이. 네, 오늘 밤 사이에 이제 예. 40표가 이제 더 추가로 카운트가 됐는데 와. 2등과 3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는 후보가 사실은 그 아시안 코커스 조금 전에 아시안 코커스 네네. 언급을 했는데 거기 네. 의장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오. 대만계 에벤 러우라는 음. 그 정치인인데 주 하원 의원인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현직 정치인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탑2 올라가지 않겠나. 예. 또 아시안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탑 넘버 2랑 넘버 3랑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지금 한 표 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크고 뭐 지역구 뭐 수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내 한 표가 중요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럴 경우가 음.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에벤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내 이웃 주민이 투표를 안 해줬을까? 그러니까요. 왜 내가 투표를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그러니까요. 막심할 것으로. 네, 야,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 네. 어디서 봤던가요? 이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네, 정말로요.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아유, 예.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요. 저도 본 말입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꼭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얘기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이었습니다.